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동환 강사입니다. 자, 이제 저랑 함께 민법 총칙과 관련한 입문 강의 대략적으로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이 촬영이 진행이 될 텐데요. 먼저 입문 강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이 접근을 하시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민법 총칙은 저희가 앞서 OT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채권법과 물권법의 통칙 규정이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가 민법 총칙에만 국한은 되어 있지만은 이 민법 총칙을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채권법, 물권법, 기본 개념들을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입문 강의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 도구들이 되는 부분인데 말이 입문 강의지 채권법, 물권법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또 이게 민법 총칙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이 구조화, 체계화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이 민법 총칙과 관련해서 이 초입자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 작년 한 해, 재작년 뭐 충분히 공부했다 이런 분들은 입문 강의 뛰어넘으시고 무료 입문 강의 뛰어넘으시고 바로 이제 강의 시작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초입자라든가 아직까지 작년에 나름 열심히 외워봤는데 이 생각보다 민법 총칙이 아직 잘 소화가 안 되더라, 이런 분들은 입문 강의를 꼭 청취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민법 총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놓으셔야 궁극적으로 암기해야 될 양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법과목과 달리 그 양은 정말로 적지만은 이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소화력, 이해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무료 강의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퇴근할 때나 이렇게 공부에 집중력이 좀 떨어질 때 이 심심풀이로 자주 들어두셔가지고 그 개념이 빨리 익숙해진다라면 이 민법 총칙을 이해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민법 총칙의 맥 기본서 우리 페이지로는 10페이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이 기본서를 구매하신 분들은 그 10페이지부터 25페이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출퇴근길에 여러분이 편하게 보시라고 저희가 PDF로 그 교재 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고, 요 자료는 또 PDF 자료로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이 기본서가 없는 분들도 언제든지 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문 강의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제일 처음에 이제 민법 서론 해가지고 민법 총설이 나와 있죠. 그 민법이란 무엇인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장 이게 자주 접할 수 있고 자주 문제될 수 있는 법이 민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행화된 법률로는 법조문이 제일 많지요. 1조부터 1118조에 이르는 아주 광대한 법인데, 이 민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 10페이지에 제일 처음에 보는 대로 첫째, 사법으로서의 민법이고, 둘째, 일반 사법으로서의 민법이며, 셋째,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이다. 이거는 시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첫째, 민법은 사법의 일종이다. 그러면 이 사법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이 사법의 정 반대되는 개념을 확인하고 있으시면 되겠죠. 뭡니까? 공법이죠, 공법.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공법은 국가와 개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면, 사법은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적 분쟁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공법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법이 형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이 바로 민법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러한 이 공법과 사법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느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형법 250조에 보니까 형법 250조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그 살해당한 사람의 유족이 가해자를 용서하겠다. 그러면 형법 250조에 적용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처벌을 안 받는 거냐?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즉 국가와 개인 간에 예를 들어 형법 같으면 개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법인데, 이러한 법은 유족이 용서를 하든 안 하든 피해자가 이 경우에 고소를 하든 안 하든 원칙적으로는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형법 같은 공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반드시 이 법이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강행 규정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적 분쟁을 규율하는 법과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법 규정이 꼭 적용돼야 된다? 이게 아니야. 우리가 조금 있다가 민법의 여러 가지 대원칙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사법으로서의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너와 나 사이의 법률 관계는 너와 나 사이 두 사람이 알아서 하지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여한다는 건데요. 이러한 사법으로서의 민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합의 내용으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자기들 스스로가 형성하겠다. 요거를 이제 뒤에서 살펴보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사법으로서의 민법을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으로서의 민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민법 109조에 보니까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즉 실수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우리 민법 109조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당사자 사이에서 특약으로 각각 사이에 어떤 사법적인 계약을 하면서 특약으로 야 혹시 나중에 너와 나 사이에 이 계약 관계와 관련해서 뭔가 착오가 있더라도 뭐 하기 없기? 취소하기 없기? 계약을 무효화하는 거 없기? 라고 특약을 했다라면 민법 109조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용이 더 우선한다니까요. 이걸 무슨 원칙이라고 한다고? 사적 자치의 원칙. 그래서 이 사법으로서의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이 민법, 법 규정보다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 이런 규정을 우리가 조금 이따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강행 규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임의 규정이다. 임의라는 단어가 자기 자유로운 의사로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법으로서의 민법은 우리 교재에 나오는 대로 사적 자치를 기본 원리로 하고 사법관계 권리 구제는 민사소송에 의한다. 이게 이제 공법과 관련해서 가장 큰 특징이더라. 그래서 민사 분쟁과 관련해서 민사법정에서 판사는 먼저 이 민사 분쟁과 관련해서 민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라는 법 규정을 먼저 살피는 게 아니라 당사자 합의 내용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두 사람이 합의한 계약서 보여주세요. 그 계약서 내용대로 당사자의 법률 관계를 이 경우에 구속하겠다. 그래서 이 민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강행 규정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임의 규정성으로서 이런 여타의 민법 규정들은 보충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법은 뭐 형법, 행정법 이런 것들은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 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 강행 규정성이더라. 이런 기본 개념을 모르고서는 여러분이 민법 총칙 백날 외워도 여러분들이 관련돼서 객관식 지문으로 나올 때 자꾸 틀리더라. 그래서 민법은 사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법으로서 이 사적 자체의 원칙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라는 것. 자, 두 번째, 일반 사법으로서의 민법인데 이것도 반대되는 개념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 일반법과 반대되는 개념이
특별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원룸 계약한 거 이 주택 임대차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법 계약과 관련한 거니까 이 민법에 임대차와 관련한 여러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우리 입법자들이 별도의 특별법을 두고 있는데 그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민법에는 이 임대차와 관련해서 A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B라고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라면 서로 법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법과 이 특별법이 충돌하면 거기 우리 교재에 2번 목차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래서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이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먼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민법은 모든 민사 분쟁에 있어서 일반법이다. 일반법. 그래서 특별한 개별 규정이 없다라면 특별법 개별 내용이 없다라면 전부 다 민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결국 사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 일반법이 민법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이네요. 이 또한 이제 실체법하고 반대되는 개념인 절차법. 예를 들어 우리 교재 내용을 보니까 민법은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요 세 가지를 합해서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리 변동을 정하는 실체법이다. 즉 실체법상 의무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그것을 절차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실제로 이제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해서 내 권리 행사를 실현하겠다라는 건데 그와 관련한 법이 절차법. 그러나 이 민법은 실체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 이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실체법이 형법이라면 이 형법적인 이 절차, 즉 사람의 신체 구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와 관련한 절차법이 형사소송법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민법은 공법하고 구별되는 사법이고요.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며 절차법이 아닌 실체법이더라.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에서 나오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인데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우리 민법전 1조부터 1118조에 이르는 그 성문화된 그 법전 이거를 형식적 의미의 민법.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이 임대차 중에서도 건물 임대차, 토지 임대차 뭐 이런 것 중에서도 특히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이 특별법이 적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한 특별법도 실질적 의미에서는 민사관계와 관련한 분쟁을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실질적 의미에서는 민법이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형식적 의미의 민법보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훨씬 더 넓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과 관련해서 실질적 의미의 우리 민법인 뭐 토지거래 허가 신고와 관련한 법이라든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그 내용을 제가 따로 박스로 정리를 해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죠. 내용을 보시면 민법은 1조부터 1118조 방대한 법률로서 그 내용이 편장절관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모든 법이 편장절관으로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서는 이 관련된 이 법과 관련한 기본서들은 다 편장절관으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고 제 민법 기본서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분류인 편은 우리 시험 범위인
민법 전체에 관한 통칙을 규정하는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재산관계에 대해서 규정하는 물권, 그 다음에 제3편 채권인데 이 채권이 373조부터 766조에 이르기까지 엄청 방대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법과대학에서는 이 채권법이 다시 나중에 조문을 확인해 보면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한 학기씩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에 관해서 규정하는 친족법, 상속법. 근데 요거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학교에서는 친족 상속법 해서 한 학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OT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다른 웬만한 국가고시의 경우에는 민법 자체가 한 과목인데 이 민법은 기본적으로 5편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법과대학에서는 최소 4학기, 2년에 걸쳐서 민법을 공부한다. 우리는 17회 만에 민법 총칙을 끝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총칙은 이 물권법과 채권법에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리들을 모아둔 규정으로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제1편 총칙은 원칙적으로 민법 전체, 나아가서 사법 전체에 적용되는 원칙적인 규정이더라. 다만 총칙평은 형식적으로 민법 전체에 대한 총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3법에 대한 총칙으로서 성격이 강하고 이 제3법이 바로 물권법과 채권법이죠. 그리고 이 가족법에 대한 총칙으로 성격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1편 총칙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1편은 또 장, 절, 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 민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다시 통칙.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 1조부터 184조인데 1조부터 184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1조와 2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주체와 관련된 인과 법인이 있더라. 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법인은 단체라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 인자, 요거는 이 단체, 법인과 구별되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는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인인 인과 단체인 법인이 있더라. 이 내용은 뒤에서 살펴드리고 있고요. 권리의 주체가 나오면 그 다음 권리의 객체가 나와야 되는데 권리의 객체와 관련해서는 제4장 물건과 관련해서 규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권리 변동과 관련된 법률행위, 요게 이제 시험에 집중해서 나오는데 앞서 권리의 변동이라는 것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요 세 단계, 요거를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 권리 변동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요 법률 행위라는 개념인데 이 법률 행위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 뒤에 가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제6장 기간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소멸시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1조부터 184조인데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조문은 기껏 해봤자 한 50개 조문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세무사나 경찰 간부가 40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강약 조절할 것도 없어. 그냥 1조부터 제일 중요한 조문 한 50까지 요것만 하면 땡 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우리 민법 총칙은 이 제3법, 즉 채권법과 물권법의 통칙 규정이기 때문에 이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무튼 채권법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물권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재로는 1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민법의 기본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1조부터 1118조에 이르는 법 규정들이 있는데 물론 이 법은 대한민국이 이 건국하고 이제 해방하고 나서 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 입법자들이 1조부터
1118조에 이르는 법을 규정할 때 이 법을 관통하는 가치 체계, 그 가치 체계와 관련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공법과 구별되는 이 사법의 기본 원리가 이 공법적인 규정하고는 가치 체계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민법 조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서설에 보시니까 첫 번째 근대 민법의 3대 기본 원리와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근대 민법이라는 것은 이제 자유와 평등이 강조되던 18세기, 19세기 민법을 말하는데, 이 근대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근대 민법에 3대 원리가 있는데, 그 3대 원리가 첫째,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두 번째, 사적 자체의 원칙, 세 번째, 과실 책임의 원칙. 물론 이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고의 과실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요거를 이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라고 하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법률 관계, 내 사법적 법률 관계 내가 알아서 한다. 국가야 관여하지 마라. 요런 내용인데, 그것을 사적 자체의 원칙이라고 했죠. 엄청 그럴듯한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적 자체의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불합리한 점이 나오느냐, 내 법률 관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적 자체의 원칙이 되게 이상적인 것 같지만은, 돈이 있거나 사회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은 내 법률 관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사회적 약자들은 또 그렇지 않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금수저 흑수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20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현대 복지국가라고 하죠. 소위 자신의 권리는 마음껏 행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도 일정 부분 이 경우에 보호를 받아야 된다.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때 이걸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이와 관련한 원칙이 이제 사회적 형평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네요. 현대 복지국가 민법에서는 공공복리, 다른 말로 사회적 형평의 원리가 최고의 이념이 되면서 이 근대 민법 3대 원리보다 상위에 위치한다라는 견해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다수설과 우리 판례 입장은 그래도 사적 자체의 원칙이 민법의 최고 원리고, 다만 그것을 보완, 수정하는 원리로서 이런 사회적 형평의 원칙이 요구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와 관련한 우리 민법에도 보면 민법 2조에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그 권리자 네 마음껏 행사해라 이렇게 입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사회적 형평의 원칙이 반영된 조문입니다. 그러면 사적 자체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현대 복지국가, 지금 현재 우리 민법이죠. 1960년도에 제정된 이게 현대 복지국가 민법인데, 이러한 민법의 그래도 대원칙,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사적 자체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사적 자체의 원칙이 민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더라. 그래서 개념을 볼까요? 사적 자체의 원칙의 개념. 사적 자체의 원칙이란 우리 교재 11페이지의 하단에 보니까 사법적 법률 관계에 관해서는 공법적 말고요, 사법적 법률 관계에 관해서는 강행 규정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자신의 법률 관계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라는 원칙이다. 먼저 여기서 조금 어려운 개념인 강행 규정, 다른 말로 강행 법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 뒤에서 민법 105조 하면서 살필 개념이고 우리가 좀 전에도 확인을 한번 해드렸던 내용인데, 자, 강행 규정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 법률 관계는 내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강행 규정, 강행 법규가 뭐냐? 조문의 105조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입니다. 관계 없는 규정이 아니라 관계 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민법 규정. 이거를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 제가 종종 예로 드는 조문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 810조에 보면요. 혼인한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라는 이 가족법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뭐라고요? 혼인한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일명 일부 일처제의 원칙이 입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혼인한 자는 이혼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지 않은 한은 자기 부인은 한 명만 있어야 되고 자기 남편은 한 명만 있어야 돼. 그런데 저도 부인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한 분으로는 만족을 못 하겠어. 그래서 제가 따로 첩계약을 맺었네요. 부인을 한 분 더. 자, 이러한 첩계약, 사법적 법률 관계죠. 근데 내가 비록 부인이 한 분 있으시지만 내가 또 다른 부인 한 명을 더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혼인을 또 추가적으로 한다. 내 혼인 관계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렇죠? 국가가 원칙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민법 810조에 혼인한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량한 풍속. 어떤 선량한 풍속? 일부 일처제라는 선량한 풍속과 관계 있지요. 그렇죠? 따라서 그 관계 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럼 첫 계약은 몇 조 위반으로? 81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이거를 뒤에서 공부하게 될 무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앞에서 이 공법 규정과 구별되는 사법 규정은 기본적으로 임의 규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전에 제가 구별되는 조문으로서 예를 들어 가지고 민법 109조 조문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법 109조에 보니까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기본적으로 뭐하고 관계가 없고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그래서 당사자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규정을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810조는 뭐죠? 강행 규정이죠. 반드시 지켜야만 하고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내 법률 관계는 내 마음대로 형성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다라면 개인이 자유롭게 당사자의 의사로 자유롭게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예외는 있다. 예외. 그러나 원칙은 전부 다 임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객관식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드렸는데 이러한 사적 자치의 원칙과 관련해서 우리 사적 자치 원칙의 파생 원칙과 관련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자, 사적 자치의 파생 원칙과 관련해서는 총 3가지가 나오고 있네요. 계약, 자유의 원칙, 두 번째 소유권, 존중의 원칙, 세 번째 과실, 책임의 원칙이요. 자, 하나씩 살펴보는데 먼저 첫 번째 사적 자치의 원칙에서 내 법률 관계는 내 마음대로 형성할 수 있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에서 내 법률 관계,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법률 관계가 계약 관계인데 그래서 그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은 사적 자체의 원칙의 파생 원칙인데 첫째, 계약 자유의 원칙은 내가 계약을 체결할까 말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상대방은 누구랑 할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내용은 어떻게 할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방식을 서면으로 할지 구두로 할지 이거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체 파생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존중의 원칙이 있네요.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재산. 그 중에서도 소유권은 개인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기초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보호를 받는데
그럼 이 소유권이라는 게 뭔가? 소유권. 소유권은 거기 세 번째 줄에 나오는 민법 211조 물권법에 있는 조문 내용이 되겠는데, 이 소유권은 세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 뒤에서 상세하게 하겠지만 세 가지 권능,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물통에 대한 소유권은 저에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있으니까 제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시는 거. 그리고 우리 촬영 기사님한테, 촬영하시는 분한테 500원 주고 빌려줄 수도 있고요. 수익. 그 다음에 1,000원 주고 팔 수도 있죠. 처분할 수 있는 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소유권 존중의 원칙은 궁극적으로 내 권리 법률 관계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껏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 이러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3조, 214조인데 이 213조, 214조가 아주 중요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문 강의 넘어가서 기본 강의 시작할 때 제가 민법 1조부터 184조 이 조문을 자료로 올려드릴 텐데요. 거기 보면 1조부터 184조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건 어차피 한 4, 50개 조문이라 그랬는데 거기 별표 쳐져 있고,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민총 이외의 민법 조문, 물권법, 채권법 조문이겠죠. 이 물권법, 채권법 조문 한 12개 정도? 여러분들이 민총을 공부할 때 민총 이외의 조문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한 12세 가지 조문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셔야 되는 민총 이외 조문이니까요. 소유권 존중의 원칙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우리 입법자들이 물권법에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느냐, 거기 각주 2번에 보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고 214조에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 내용을 살펴보시면 213조에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땡땡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건을 뭐한 사람이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 이 점유라는 개념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대표 주자가 누구겠어요? 도둑놈. 내 물건인데 내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돌려주세요. 라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서에.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네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유권자한테서 임대를 받은 물건이야. 그럼 당연히 임대차라는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니까, 이게 아직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뭐 할 필요가 없겠죠.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것이 바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고요. 근데 그 외에도 소유물을 점유 이외의 방식으로 방해하고 있는 사람, 소유물을 점유 이외의 방식으로 방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도 있고,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방해 예방 청구권인데 뭐 방해 예방 청구권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갑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라고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남의 토지에 누구의 허락도 안 받고 토지 소유자의 허락도 안 받고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안에서 을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남의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없다. 그 물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만약 없다라고 한다라면
이때 이제 토지 소유권자는 당연히 야, 이거 내 토지인데 왜 네가 내 토지 위에 건물을 점유하고 있니? 내 토지를 돌려줘.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민법 몇 조라고요? 213조라고요. 근데 이거 돌려주려면 결국 이 을 소유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철거해야 되겠죠. 철거.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게 214조가 되겠습니다. 확인되시나요? 정리해보면 갑은 오늘 토지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 가지 사법상 권리 중에 소유권이라는, 뒤에서 배웁니다.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으면 갑은요, 이 토지를 자유롭게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러한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누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죠? 을이 건물로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구제수단, 자신의 소유권의 3대 권능을 실현하기 위한 구제수단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데 그게 종류가 세 가지더라. 213, 214조, 214조에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함께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요 상황, 요게 이제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 민법 총칙 문제에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해서 자주 쟁점화되는 부분이니까 뒤에 가서 우리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적 자체의 원칙의 파생 원칙 세 번째, 과실 책임의 원칙이네요. 요 과실 책임의 원칙은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고의 과실 책임 원칙의 줄임말인데 뭔 소리냐? 이 원칙은 개인이 타인에 대해서 준 손해에 대해서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라는 원칙이다. 다만 형사 책임과는 달리 민사 책임에서는 고의와 과실 간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이죠, 또는. 자, 일단 그러면 고의라는 개념은 뭐고, 고의라는 개념은 뭐고, 과실이라는 개념은 뭐냐와 관련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 우리 민법 또는 뭐 형법 등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개념인데, 과실이라는 개념은 실수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실수로. 자, 이러한 과실은 소위 모르고 실수로라는 뜻인데, 우리가 법적으로 모른다란 뜻을 선이라고 부릅니다. 착한 뜻 이런 뜻이 아니라 뭘 모른다, 이거를 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실은 모르고 실수로, 그러니까 선의로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로 하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개념은 과실이랑 선의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비슷한 개념인데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우리 민법 조문에 보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고의 과실이 기준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악의 선의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의와 과실, 어떨 때는 선의와 고의, 이 요건들이 다 곳곳에 군데군데 조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이 안착이 안 돼 있으면 막 외우다가 계속 헷갈리는 거죠. 다시요. 과실이라는 것은 모르고, 이걸 법적으로 선이라고 한다. 모르고 실수로입니다. 근데 고의라는 개념은 알고서 일부러. 여러분, 이 악이라는 뜻은 아주 나쁜 뜻, 이런 뜻이 아니라 뭘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 이걸 법적으로 악이라고 하는데, 악의와 고의의 개념은 똑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즉, 알고서 실수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알고서 실수로. 근데 이 고의라는 개념은 아는데 일부러 하는 것을 고의라고 하는데, 일단 정리되셨나요? 정리가 됐다고요? 예, 한 번에 정리가 안 될 텐데, 이런 인문 강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 듣는 외래어라 그랬습니다. 글은 한글로 돼 있지만은 뭐 이게 여러분들이 법적인 개념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이런 개념과 익숙해져야 된다. 익숙하려면 반복적으로 듣고 보는 수밖에 없겠죠. 자,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은 개인이 타인에 대해서 준 손해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 이게 390조, 750조에 있는데, 자, 기억해야 될 민청 이외의 민법 조문이 한 10개에서 15개 사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 오늘 많이 배우네요. 390조와 750조. 자, 내용을 보시면 각주 3번에 채무자가 여러 채무자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돈 빌린 채무자라고 해볼까요? 돈 빌린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안 하고 있다. 한 달 뒤에 돈을 이자 붙여서 갚기로 했는데 안 갚고 있으니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뭐를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90조 단서라고 부르죠. 그러나 반대말, 요게 원칙이고 단서 예외.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오늘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할 수 없게 됐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똑같은 규정이 불법행위인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져야지 아무런 고의도 없고 아무런 과실도 없는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안 집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파생 원칙이더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리 민법을 관통하는 1조부터 우리는 184조까지 하면 되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가치관의 핵심은 사적 자치의 원칙인데 이 사적 자치의 원칙의 파생 원칙 세 가지가 계약 자유의 원칙, 소유권 존중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더라. 근데 이러한 대원칙이 근대 민법의 대원칙이었는데 요것만 강조를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사회적 약자한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현대적인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수정하고 있더라. 그것을 사회적 형평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이렇게 부르는데 사회적 형평의 원칙이 뭐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개인의 권리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형평의 원칙이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2조의 신의 성실의 원칙 조문을 보시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네 마음대로 행사하라가 아니라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행사해야 되고 2항에 보니까 권리는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법에서 이런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보완 수정이 이루어지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 민법에 보니까 사유재산권 보장된다. 우리 앞에서 파생원칙 봤잖아. 그 파생원칙이 어떻게 수정 보완되느냐. 사유재산권은 보장이 되는데 이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은 어느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 법률은 누가 제정하는 거예요? 국가가 제정하잖아. 내가 소유권을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제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된다. 예를 들어서 민법 총칙과 관련이 있는 이 법률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토지거래 허가 신고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희 집이 서초동에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밑에 토지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특별법이죠. 이 투기 거래가 의심되는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내 토지거든요. 내 아파트인데 내 마음대로 토지를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즉
이 토지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보면은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 같은 거 할 때, 처분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습니다.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니,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아니 내가 내 토지를 사고 팔겠다는데, 내가 돈이 있어서 사겠다는데 국가가 웬 간섭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이 부동산 중에서 건물 말고 토지는 기본적으로 제한된 재화이잖아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이제 대한민국 땅인데,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좀 좁아. 그래서 그 땅을 넓힐 수 있나? 뭐 대마도를 정복하거나 만주 벌판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한된 재화인데 특정인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건물이야 1층이 부족하면 2층 지으면 되고 3층 올리면 되지만 토지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입법자들이 특히 토지에 대해서는 특정 일인이 과도하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자유로운 토지 거래를 방해한다라고 해서 법률에서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헌법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종의 토지 공개념. 그래서 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사회적인 제약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유권 존중의 원칙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형평의 원칙이 반영된 조문. 두 번째, 사적 자치는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계약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원래는 앞에서 계약 체결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죠? 105조 강행 규정. 내가 첫 계약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데, 아니요. 그거는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된다. 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으니까요. 셋째, 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데 법률에 의해서 무과실 책임 등이 도입된다. 과실이 없는데도 책임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건물주인데, 예를 들었어. 건물주인데 요번에 태풍이 온대. 그래서 혹시나 간판 등이 떨어질까봐 이 쪼임새를 잘 이게 안전하게 쪼임새를 조아놨는데, 이 불가항력적인 태풍이 불어서 간판이 떨어졌네. 그래서 그 간판으로 인해 가지고 지나가던 행인이 크게 다쳤어. 그러면 오늘 이 건물주에게는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분명히 조치를 다, 이 태풍에도 견고하게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다 안전 조치를 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손해는 발생했죠. 길 가던 사람이 다쳤으니까. 근데 과실은 없어. 근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오늘 피해자에게는 결국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법률에서 무과실 책임이 도입되는 것 등이 그러하다. 정리해 볼까요? 사적 자체 파생 원칙 3가지. 사유재산권은 보장되지만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이요. 계약은 원래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지만 강행 규정 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요. 과실 책임, 고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법률에 의해서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그래서 이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 대한민국 현대 민법과 관련해서는 근대 민법이 아니라 현대 복지국가 민법이라고 했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 따르는 사적 자체의 원칙의 수정 보완은 어디까지나 보완이야, 보완.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법의 중심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권리에 있고, 공동체 보호는, 즉 사회적 형평의 원칙은 개인의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나중에 뒤에 신의칙과 관련한 여러 가지 판례 법리들을 살펴볼 때, 우리 판례가 신의칙을, 예를 들어 사회적 형평의 원칙을 엄청 넓게 잡을까? 아니면 우리 판례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되게 좋은 개념이지만 아주 엄격하게 잡을까? 결론, 사회적 형평 신의칙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거야. 그래서 신의칙과 관련한 판례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다 공부하시겠어요? 다 공부하려면 공부량이 늘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할 분량을 줄이고 여러분이 좀 더 효과적으로 민총을 접근하려면 이런 대원칙, 전체적인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관련해서 5번째, 거래 안전 보호와 관련한 요 개념. 일단 요 개념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저희가 하나만 체크를 하고 가볼 텐데. 자, 내용을 잠깐 보시면 민법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예외적으로 진정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경우에는 상대방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도 한다. 그래서 뭐라고 막 적혀져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인 선의취득 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각주에 보면 선의취득과 관련한 개념이 나와 있죠. 자, 각주 4번에 보니까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하며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처음에 법 공부할 때 이게 어렵죠. 평온이 뭐고 공연이 뭐고 동산은 뭐며 양수는 뭐고 선의는 뭐고 과실은 뭐고 점유는 뭐고 양도인은 누구냐. 네. 그래서 이 개념들이 빨리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인문 강의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평온은 앞으로 자주 접하게 될 개념인데 이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조문에 폭력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평온의 반대말은 폭력적으로입니다. 두 번째, 공연하게. 이 공연과 관련한 반대말이 민법 조문에 은밀하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번역하자면 폭력적이지 않고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동산, 부동산의 반대말이죠. 뒤에 가서 상세하게 합니다.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매수한 사람, 양수한 사람이 모르고 선의는 모른다는 개념이라 그랬죠. 모르고 뭐 없이 실수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양도인 매매 계약에서 파는 사람, 팔도자,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이걸 법적으로 무권리자라고 하는데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갑이라는 사람이 동산입니다. 동산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 자동차 한 대 해볼까요? 자동차를 갑이 을한테 1,000만 원 주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을 양도인, 이 조문에서요. 사는 사람을 살 숫자를 써서 양수인. 자, 그래서 동산을 갑과 을 사이에 1,000만 원에 사고 파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동차 동산이요? 작물이야. 그러니까 갑이 물건을 훔친 겁니다. 그러면 갑에게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죠. 소유권이 없습니다. 소유권 없을 무자. 이거를 무권리자라고 합니다. 무권리자. 권리가 없다고. 이 다양한 권리 중에 소유권이란 권리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을이요, 갑한테 1,000만 원을 주고 자동차라는 움직일 동자, 동산, 움직이는 물건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뒤집어 볼게요. 이 동산이요, 누구 소유였느냐 하면 예를 들어 A 소유였어요. A 소유의 동산이었는데 갑이 도둑놈이요. 그래서 동산을 훔쳐가지고 을한테 팔아.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요. 왜? 갑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소유권을 이전해 주든지 말든지 하는데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A한테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이걸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무효다라고 하는데 말이죠. 근데 웬걸요? 249조의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 법자들의
예외적인 조문이 있네요. 평온하고 공연하게 폭력적이지 않고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동산을 양수한 자, 을은 자기가 몰랐어. 뭘 몰랐어? 갑이 소유자라는 걸 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몰랐어. 모르고 모르는데 뭐도 없어. 실수도 없어. 이거를 선이 무과실이라고 하는데, 선이 무과실로 그 동산을 점유하면 설령 양도인 갑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입법자들은 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오늘 진정한 소유자가 A죠. 진정한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을은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을 양수받은 상대방. 이 두 사람 중에서 동산입니다. 부동산 말고 뒤에 가서 상세하게 합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더 보호한다. 진정한 소유자를 더 보호한다. 선의 취득 제도를 통해서 거래 안전을 더 도모하더라. 원래 사적 자체의 원칙에 따르면 이건 누구 권리죠? 이 동산은 A의 권리이기 때문에 A를 더 보호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 입법자들은 249조 선의 취득 등을 통해 가지고 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보다는 거래 안전을 더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래에서 더 문제되는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또 상황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조금 있다가 제가 살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민법상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108조 2항, 126조 이거 다 민법 총칙에 나오는 조문들이죠. 뒤에 가서 살펴드릴 텐데 그와 관련해서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거래 안전이 고려되지 않는다. 그 이유 같은 것도 뒤에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쟁점인 제3관 민법 및 민사 집행법의 기본 용어 정리인데 일단 집행법은 너무 어렵고 하니까 뒤에 제가 문제되는 개념에 설명드리고요. 이번 시간은 민법상 법률 용어와 관련해서 준용, 선의, 악의, 추정간주, 제3자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 아마 법 공부를 이미 하신 분들 뭐 형법이든 다른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준용과 이거하고 조금 비슷한데 다른 개념으로 유추 적용의 개념이 있는데 준용이라는 것은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민법 규정을 말하는 민법 규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곳에서 다시 규정해야 될 때 조문을 반복해서 쓰면 이게 법전이 너무 두꺼워져.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이미 규정된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컨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라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393조에서 입법하고 있는데 비슷한 손해배상 책임인 불법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763조에서 콤마 찍고 393 그러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몇 조가 적용되어서 393조가 적용이 돼가지고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도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게 되겠네요. 이게 워낙에 다양한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 규정들은 이런 준용 규정을 써가지고 법조문의 내용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유추 적용은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어느 한 사례에 마땅히 적용할 만한 조문이 없으면 비슷한 조문을 끌어오는 거예요. 비슷한 조문을 끌어오는데 이거는 법률 해석의 한 방법이더라. 법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관련한 내용인데 아마 형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구속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형법 조문은 아주 엄격하게 조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법률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결국 이익 형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 규정, 민법 규정이 없으면 비슷한 규정들 막 끌어와서 써요. 그래서 형법에는 유추 적용이 불가능한 거지만 사법의 대표 주자인 민법의 경우에는 다양한 곳에서 유추 적용하는데 이거는 법 조문에 준용 규정이 없는 경우죠. 이거 전부 다 판례 이론입니다. 판례. 확인되시죠? 선의, 악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선의는 어떤 사정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악의는 사정을 알고 있는 거. 선의 중에서도 모르고 실수로, 그럼 과실. 그 다음에 악의 중에서도 알고서 일부러, 그러면 고의. 근데 이게 조문에 다 다르게 입법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선의, 어떨 때는 과실, 어떨 때는 악의, 어떨 때는 고의. 이게 다 다르게 입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정과 간주인데, 자, 추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반대의 증거가 제출이 되면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은 반대 사실이 있으면 번복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민법 총칙 조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민총조문 30조를 보니까 동일한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은 동시에 죽은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괌으로 여행을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죽었는지 아들이 먼저 죽었는지 모르겠어. 불분명해. 그러면 동시에 죽은 걸로 추정한다. 이런 규정이 민법 총칙 30조에 있습니다. 근데 증거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게 맞아. 또는 아들이 먼저 죽은 게 맞아. 그러면 그 추정은 번복되는 거죠. 그러나 간주라는 것이 있는데 간주의 경우에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연히 생기는 것인데 민법에서는 조문에 뭐뭐뭐로 본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으면 이거는 번복이 안 된다. 간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법에 보면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지금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가 안 되는 사람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죽은 걸로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인 걸로 본다. 성년인 걸로 본다. 이거를 간주 규정이죠.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 이 혼인을 해야 어른이 된다고. 근데 아무튼 미성년자인데 결혼하면 성년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얘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이게 번복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분은 성년이 되는 거죠. 미성년이라도 결혼하면요. 그래서 추정은 번복될 수 있는데 간주는 번복될 수가 없다. 이런 규정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제3자라는 개념과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인데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조문 내용은 아닌데도 많은 학생들이 이 당사자와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 이 개념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판례가 엄청 많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판례를 다 외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틀려요. 왜? 외우는 거 까먹으면 또 틀리는 거죠. 그러나 거듭 얘기 드리지만 민총은 이해 과목입니다. 일단 이해해야 될 개념을 자 인문 강의지만 이번 시간에 한번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제3자가 뭐라고요? 당사자 이외 모든 사람이 원칙적으로 제3자입니다. 물론 그 제3자의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당사자 이외 사람은 다 제3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자, 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표현으로 하자면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특히 민법에서 이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이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일단 우리가 줄글로 볼게요. 개념 정의.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률행위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다만 이 경우 제3자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108조 2항 기타 등등등 되게 중요한 조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 이해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홍길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은 두 번째 첩액에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홍길동이가 진짜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있는데 잘 아시잖아요. 홍길동은 아버지가 계신데 이 친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죠. 이거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아니 분명히 이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맞아요. 근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분이 내 아버지예요라고 부르지 못해, 서자니까. 그럼 민법에도 그런 조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과 을 사이에 이 X 토지에 대해 가지고,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사고 파는 매매. 그건 아시잖아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근데 오늘 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가짜였어요. 가짜, 허위. 이거를 108조에서 교율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들이 사고 팔려는 합의가 없었어. 왜 진짜로 매매도 안 하면서 계약서를 이렇게 허위로 꾸미느냐? 주로 이제 이 갑이 은행이나 사채업자한테 이렇게 빚이 많아가지고 이 재산을 이 가까운 친척한테 빼돌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매매한 적도 없는데 매매했다고 허위로, 통정으로. 그러면 우리 민법 108조 1항에 따르면, 우리 민법 108조 1항에 따르면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다, 효력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효력이 없다, 무효다. 그래서 갑이 외관상으로 마치 판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이렇게 넘겨줬어요, 을한테. 그럼 잘 보세요. 나중에 지금 현재 을 앞으로 부동산 등기가 돼 있는데, 갑은 을에게, 야, 너와 나 사이의 매매 계약은 민법 108조 1항에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니까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 부동산 누구 거야? 내 거야라고 법률 행위의 효력을, 즉 무효야라고,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 을한테는. 둘이 짜고 고스톱 쳤으니까. 그게 108조 1항이에요. 근데 우리 민법 108조 2항에 보니까 뭐라고 입법이 돼 있느냐?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다시요. 108조 2항에 보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아니 무효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대요.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이 왜 허위로 을한테 매매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춰놨다고요? 갑의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할까봐 재산을 빼돌려 놓은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잖아.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가 필요해가지고 을한테 허위로 등기를 해놨는데, 이 을이 배신을 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시 팔아먹네? 병한테 다시 파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 매매. 그래서 돈 받고 팔아버렸어. 을은 갑한테 돈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매매 대금을 준 적이 없어. 지금 허위로, 임시로 등기만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을이 배신을 땡겨서 병한테 돈 받고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죠. 우리가 앞에서 여기 있네요. 여기 각주 4번에 선의취득. 자, 오늘 사안은 이게 동산은 아니라 부동산인데, 만약에 부동산에 선의취득 제도가 적용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평온하고 공연하게, 즉 폭력적이지 않고 이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병. 물론 을도 양수를 했지만 오늘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건 병이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말은 병이 지금
을 앞으로의 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는 걸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라면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 을이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선의취득 제도는 기본적으로 동산에만 있는 제도이고 부동산에는 원칙적으로 우리 입법자들이 거래 안전보다는 진정한 소유자를 더 보호하는 입장이에요. 진짜 소유자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 108조 2항 등으로 나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한 예외적인 제도, 여기 민총과 관련해서 여기 로마자 5번에 무효와 취소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죠. 확인되세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 108조 2항에는 누가 보호를 받느냐? 선의이기만 하면 돼요. 과실 여부가 문제가 안 돼요. 조문에 그렇게 돼요. 조문에. 근데 선의취득제도는 방금 조문에 봤죠. 보호를 받으려면 양수인이 보호를 받으려면 선의이고 and 과실이 없어야 돼. 무과실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객관식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선의, 과실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된다. 그럼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5번에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오늘 사안에서 갑은요, 갑과 을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죠. 당사자. 근데 갑과 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병은 제3자죠. 맞잖아요. 이게 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면 병은 제3자고요. 그 다음에 을과 병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면 을과 병 사이에서는 또 갑이 제3자가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 입법자들은 갑과 을 사이의 통정 허위 표시에 따르는 매매계약은 무효인데 그 무효를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고요? 선의의 제3자. 오늘 갑과 을 사이의 관계에서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죠. 그 사람한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민법에서 민총에서 제일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무효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무효. 근데 갑이 병한테, 을이 병한테 뭐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무효예요 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무효예요 라고 주장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뭐하고 똑같은 거죠. 유효한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르지 못하면 그거는 아버지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개념이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상대적이 돼버려. 아니 효력이 없으면 그냥 효력이 없는 거지. 얘네들 둘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는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고 주장을 못해서 유효하다라는 거죠. 정리 되시나요? 체크해 두시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민법 조문의 형식과 관련해서 뭐 본문과 단서, 원칙과 예외, 1문, 2문 그런 조문의 내용들 우리가 쭉 다 살폈고요. 그 다음 민사집행법 용어와 관련해서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강제 집행,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 전부, 추심명령 이런 부분들이 민법 총칙에 종종 나오는데 사실 이 개념 몰라도 그냥 외우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개념들을 알고 외우는 거랑 모르고 외우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해당 진도 나가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스튜디오 지금 사정상 죄송하지만 이번 주는 우리 지금 촬영이 조금 어려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금 스피디하게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입문 강의 아마 민법 총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1순환 기본 강의까지는 잘 버티시고 2번, 3번 반복하다 보면 딱 6개월은 버텨야 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곰이
사람이 되려면 30일 동안 동굴에 있어가지고 고조선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동굴 속에서 30일 동안 있으면서 하루 지나면 사람의 모습이 조금 더 생기고 그 다음 지나면 코도 생기고 입도 생겼으면 아마 호랑이는 안 뛰쳐나갔을 거예요. 30일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 아무 변화가 없다가 딱 30일이 되어야 그 다음에 사람이 되듯이 민법 공부도 똑같습니다. 이게 우상향하면서 하루 공부하면 실력이 쑥쑥쑥 이렇게 오르는 과목이 아니에요. 초반에 잘 버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 뜰 날이 분명히 있고 다른 과목보다 압도적으로 그 분량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버티면 아주 손쉽게 민법은 최소의 시간 투자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과목이니까요. 앞으로 인문 강의 나머지 2시간 더 하고 우리 해당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